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건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인건비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문제는 이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원들한테 제공하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자, 또 하나 우리는 퇴직금과 관련해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충당금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직 손금으로 처리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부인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내용 규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충당금이다라고 해서 인건비부터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을 텐데 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해서 급여, 임금, 재수당,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런 거 다 인건비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주의사항,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실질적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라고요. 즉, 회사에 진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 자, 또한 회사의 임원의 이익 배분을 인건비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건비가 과다하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해석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나 상여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손금 산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손금 산입하는 거 보시면 급여, 임금, 급료, 보수, 수당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급여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지배주주 등, 즉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해서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나 또 그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한다면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배주주라든가 아니면 우리 임직원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 특수관계 이외다 라는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1억 원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A 임원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이번에 1억 7천만 원의 상여가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혹은 1억 7천의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초과가 된 금액 얼마 있어요? 1억 7억이 아니라 1억 7천. 그렇다면 그 초과가 되는 7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금 불산입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고, 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은 손금 산입이에요. 즉 회사에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도 원래 원칙으로는 손금 산입하는 게 맞다고요. 왜?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만약에 그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서 부당행위 계산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손금 불산입으로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상여로 갈게요. 상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경우는 모두 다 손금 산입합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다라고 하면 실질적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임원에게 제공을 하든 직원에게 제공을 하든 모두 다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임원, 직원 관계없이 모두 손금 불산입 처분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급여의 400%를 상여로 주기로 한다.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직원들은 400%를 줘도 손금 산입이지만 만약에 700%를 줬다라고 하더라도 초과되는 300%에 대해서 모두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심할 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사실 핫 키워드가 될 만한 내용은 이 부분이죠. 임원이요. 임원에 대해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상여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손금 불산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반드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회사 내부에 급여 지급 기준의 상여는 몇 프로로 할 것이다 라고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기준이 없더라
라고 하면요. 임원에게 제공한 것은 한도 범위 내라 하더라도 모두 송금불산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자,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한도 범위 내 이내이다라고 했을 땐 송금산입이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자, 또한 아래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자, 앞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언급했었어요. 노무출자사원은 사실 출자자가 되어서 그 회사 주주가 된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돈을 내고서 주식을 가져가서 주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서 주식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출자금으로 자본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별도로 급여를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출자금을 적게 낸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뭐 1억 원어치의 지금 노동력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1억 원어치의 출자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1억 원어치에 대해서 출자금으로 받았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서 급여를 또 1억 원을 지급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출자한 금액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자로서의 역할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비용으로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하자? 비용 인정 안 해주자. 송금불산입 처리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퇴직급여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상여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퇴직급여는 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 직원한테 주든 임원한테 주든 송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자, 임직원의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송금불산입이래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서요. 현실적 퇴직이다라고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산입이다 라고 하겠지만 만약 임원이든 직원이든 이거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임원이든 직원이든 현실적 퇴직 규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럼 그거 손금 인정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모아서 송금불산입으로 유보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퇴직이 아닐 때는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있구나. 나중에 퇴직할 때 실제로 퇴직금 지급하면서 그때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먼저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다시 유보 감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직원의 퇴직급여는 모두 손금산입하는 반면 임원의 퇴직급여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을 합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정관에 정해진 경우에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이 나와 있어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더라. 그럼 정관에 규정이 있다더라. 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 임원에 대해서 한도 이내이더라. 그럼 한도 내의 금액은 모두 다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더라 라고 한다면 이 초과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이 조정이 되겠죠. 자, 직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직원에 대해서는 한도 이내가 됐든 한도 초과가 됐든 이 부분 모두 다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임원에 대해서 한도 초과액에 대해 지금 규제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 있어요. 여기는 규정이 있는 경우였잖아요.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떠냐라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 근데 우리가 당연히 직원한테도 퇴직금을 줄 거고 퇴직금의 한도가 초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직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도 한도 내이든 한도 초과든 다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점 있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도 내의 금액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냐? 그걸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거든요. 자, 상여 같은 경우는 규정이 없으면 한도 이내이든 한도 초과이든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상여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경우는 법인세법에 예외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정관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관에 규정이 없대, 퇴직금 규정이. 그렇다면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을 가지고 오래요. 1년간 총 급여액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중에 10분의 1, 10%만큼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해달래요. 자, 그러면 근속연수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도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렇게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나 공식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보다 초과로 더 지불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손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자, 상여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아예 모두 다 손금 불산입일 텐데 퇴직급은 규정이 있으면 공식에 의해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라는 거, 이게 특이사항이니까요. 이 퇴직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또 주의를 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볼까요?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현실적 퇴직일 때만 임원이든 직원이든 우리가 퇴직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 손금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법인세법에서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상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물론 직원이 이 회사를 박차고 나가서 다른 회사에 둥지를 트거나 아니면 이 회사와 더 이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현실적 퇴직이겠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현실적 퇴직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씩 볼 텐데 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 퇴직인 경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입한 때, 자, 요 경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현실적 퇴직이다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임원이 되신 거예요. 임원이 되셨으면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건데 퇴직금 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줬대요. 자,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현실적 퇴직 맞고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직원의 신분일 때랑 임원의 신분일 때랑 법인세법에서 그 퇴직금에 대한 한도를 인정해주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죠. 직원일 때에는 무한대로 받아도 법인세법에서는 다 손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임원일 때 퇴직금을 많이 받으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금 불산입으로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에 대해서 처리하는 규정이 다르니까 혹여 직원이었다가 임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현실적 퇴직을 하고서 임원이 새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도록 하는 거죠.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의 변경이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때 이런 경우는 현실적 퇴직이다.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서 지급했을 때 이런 것들도 현실적 퇴직이다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를 좀 볼게요. 임원이 연임되었대요. 즉 전에도 임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임원이라는 거죠. 그럼 임원에서 임원으로 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임하기 전에 있었던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임원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라. 아직 저 사람은 현실적 퇴직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법인의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해서 계산상 편이 기타 사유로 전 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건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 회사를 계속해서 그 직원들은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대주주 변동으로 계산의 편의상 먼저 중간에 지급을 한 거지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현실적 퇴직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즉 외국의 자기네 회사로 전출한 경우다라고 하는데요. 장소만 바꿨을 뿐이지 역시나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애플사에 다니다가 지금 미국의 애플로 갔다는 거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있을 때도 애플에 종사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 갔을 때도 애플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옮겨가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아, 그거는 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도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보시고요. 앞에 현실적 퇴직인 경우로 봐주세요. 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이 된 퇴직급의 지급 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해서 임원에게 지급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에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부 투자기관 등 민영화됨에 따라서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에 재채용을 했대요. 자, 재채용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 보아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중간정산한 것처럼 해서 장부는 꾸며놨는데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그건 실질적 퇴직으로 보기가, 현실적 퇴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앞에 페이지에서 봤을 때 중간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퇴직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정산에 대한 계산만 해놓고서 지급을 안 해준 거예요. 지급을 안 했으면 현실적 퇴직의 범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정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직원에게 돈도 지급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에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손금 인정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에 가장 맞지 않은 것. 자, 회사는 근로자와 연봉제 계약을 맺고 매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으로 송금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에 대해서 10%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대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서 상여금에 의한 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상여금 지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회사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여금 지급 규정은 없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지문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 없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점 3번 보기와 4번 보기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틀리실까 봐 꼭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임원을 제외하고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태클을 걸까 봐 그런 상황 아니다. 즉 손금 불산입하는 상황 아니다. 직원에게 상여를 주는 상황이다. 별도의 기준이 없더라. 그래도 이는 직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금 산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회사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자, 누구에 대한 거? 임원의 상여금이요. 임원의 상여금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급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 중요한 건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내용일 테고 별도의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했다? 이 부분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별도의 상여금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대상자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임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도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죄다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원은 한도 계산할 필요 없이 모두 손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일 거고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근로자에 대해서 중간정산하는 부분 당연히 퇴직금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회사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별도의 규정이 없다 라고 한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법인세법에 따라 퇴직 전 1년간의 총급여 그리고 10%든 여러분들 10분의 1이든 똑같은 거죠. 이걸 가지고서 10%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10분의 1로 해야지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10% 가능하고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던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 갑니다. 퇴직급여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서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사용인의 당의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직원이었다가 임원이 된 사례 자,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의 종업원이 본국의 본점으로 전출을 했대요. 대한민국 애플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미국의 애플사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자기네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로 이동을 하는 걸 가지고서 부서 이동 정도로 봐야지 이걸 현실적 퇴직으로 보겠다? 그럼 여기서 비용 처리하겠다? 이거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의 조직 변경에 의해서 퇴직을 한 때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조직 변경으로 퇴직을 한 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은 바로 3번이었죠. 자,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직원이 임원으로 갔을 때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정관에 퇴직금이 정해진 경우를 그 금액으로 하되,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돼요. 정관에 정해진 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자고 했던 거죠. 퇴직 직전에 1년 동안의 총 급여에다가 10%, 즉 10분의 1이었죠. 근속연수를 곱해서. 자, 그다음 갑니다.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한 명에서의 노무출자사원. 자,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제공하는 거랑 같은 범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다음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계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 손금으로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원래 비상근 임원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한다면 당연히 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송금에 넣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비상근 임원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받아간 금액이다. 저 금액은 적법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럼 송금 불산입 처리하겠죠.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비상근 임원에게 제공한 보수도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금액,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정관 주주총회도 나와 있고 이사회도 나와 있고요. 모두 다 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 금액에 대해서 초과를 했다는 거죠. 조심할 점. 그러면 초과한 금액을 송금해서 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앞에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되죠. 임원이었네요. 그러면 문제 없네. 임원인데 상여금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맞았어요. 만약에 규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뭐 규정도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일 텐데 여러분들 내용을 좀 볼게요.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 산정 지표 등에 의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서약을 하고서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 배분에 대한 상여금은 송금으로 산입한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 성과 배분 상여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직전에는 이런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넣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지문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